백자, 백자 상감 초문편 병. 바라보고 있으며 허허하고 웃음이 나올 지경이 된다. 이 병을 만든 사람이나 이것을 즐겨 쓰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모두 이 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심정과 같은 흥건한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세상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숨김없는 마음의 자세가 이 병에 새겨진 성근 그림처럼 야무지지도 못하고 모질지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자 한 계산도 없고 또 그런대로 따지고 봐도 별로 서운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 점에 오히려 마음이 쏠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병의 한편 둘레에도 무슨 풀꽃 한 가지가 빙글빙글 돌아서 돋아났고 또 한편에는 잘 그렸다 할 수도 없고 못 그렸다 할 수도 없는 이름 모를 풀잎한 그루를 빈대를 채웠으니 필경 도공은 이것을 새겨 넣으면서 저도 모르게 허허하고 웃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앞면 한가운데는 큼지막한 원을 겹쳐 그리고 그 안에 곱실곱실 돌려 새긴 희한한 형체 하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형상한 것인지 그 형체 속에는 다시 어리숭한 작은 원이 두 겹으로 그려져 있다. 높은 원추형의 굽다리 윗둘레에 성큼성큼 둘려 새겨진 꽃잎 모양은 연꽃이라 하면 연꽃잎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연꽃으로 안 보인다면 무엇이 대수냐는 듯한 마음씨가 은은하게 풍겨지는 것도 같다. 세상에 하고 많은 색깔 중에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쌀쌀스럽지도 훗훗하지도 않은 다정한 흰 빛을 그리도 좋아했는지 모두가 타고난 천성에 그러한 인자가 스며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흰 살갗 위에 검지도 않고 그다지 푸르지도 않은 검정 단색 그림만을 조촐하게 새겨 넣고서야 마음이 편안했던 조상들의 안목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병은 세조 12년 1466년 경상도 언양 고을의 현관 벼슬을 지내던 김윤의 집 돌아간 어머니 정씨의 무덤에서 백자 흑상감 묘지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당시 언양 지방 백자 가마에서 시골 도공들의 손으로 구워졌음이 거의 분명하다. 백자 상감 모란 문병. 여인으로 치면 살갗이 맑고 눈이 서글서글 시원스럽고 속이 탁 트인 잘생긴 젊은 어머니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할까. 내가 조선 자기의 정을 쏟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애틋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은하고도 회사스러운 흰 살갗 위에 휘영청 가슴이 후련한 모란 한 송이의 흑상감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또 병목의 태두른 띠무늬도 주저와 굴탁이 없어서 천의 무봉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솜씨를 말하는구나 싶어진다. 예쁘다기보다는 잘생겼고 도도스럽다기보다는 깔끔한 맛이 곁들여져 이러한 작품을 빚어낸 무명의 도공에게 보내는 경념이 사뭇 간절하다. 어디 가마인지 분명한 판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백자 유질은 고려 청자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조선 초기의 세문화 건설의 기운을 이 한 몸에 한 초롬이 간직했다는 느낌이 깊다. 백자 철화 중문 항아리. 분은 관유산 백자는 나름으로 전화 단정하고도 깨끗한 맛이 특색이지만 시골 백자는 시골것 나름으로 은근하고도 굴탁 없는 흥겨움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이 가기로는 분원 관유 사기가 멀리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청화 안료가 귀해서 마음대로 구해쓸 수 없던 시절의 청화의 대용품으로 개발한 철화는 시골 가마에서 성행했고 따라서 그 촌부작감이 수수한 모양이나 유약의 너그러움이 그 나름으로 천하지도 지나치게 깔끔하지도 않은 것이 특색이다. 그려진 그림도 대를 그렸으면서도 대인인지 잡초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므로 덥석 안아 봐도 스스럼이 없을 만큼 온정 깊은 자세를 지니고 있다. 항아리의 무던한 모습과 유택의 흥건한 맛과 그림의 주저없는 필치가 이렇게 해화된 작품은 이 무렵에 이러한 백자철화에서 조선 도공들이 발휘한 조형 재질의 높이라고 봐야 옳다.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나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잘생긴 며느리 같다는 말로 표현한 일이 있다. 실상 조선 백자 항아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우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잘생긴 며느리 같다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다. 잘생겼다는 말이 이쁘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다르고 또 잘생겼다는 말에 며느리를 더하면 한층 함축성 있는 뜻을 지니게 된다. 잘생겼다는 말은 얄밉지도 않다는 말이 되고 또 원만하고 너그럽다는 말도 되며 믿음직스럽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백자 항아리의 아름다움 속에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요소들과 귀여운 며느리가 지니는 미덕이 함께 있는 셈이 된다. 둥글고 풍요한 어깨에 알맞게 솟은 입이 있고 허리 아래가 너무 훑혀졌구나 싶지만 자세히 보면 그 상큼한 아랫도리의 맵시가 아니고는 이 항아리의 잘생긴 몸체를 가눌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조선시대 도자기 중에는 이러한 항아리의 종류가 유난스레 많고 또 크기나 생김새도 가지각색이지만 잘생겼다는 표현에서 벗어나는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선적인 아름다움의 덩치가 그러한 깃틀 위에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항아리처럼 거만스럽다거나 일본 항아리처럼 신경질적인 데가 없는 것이 우리 조선 항아리들의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도자기 항아리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듯 순후한 문기를 드러낸 예는 이웃나라에서는 매우 드물다. 가득히 도안을 그려 메우거나 회화적인 그림을 그려도 매우 의식적인 권위가 앞서서 조선자기의 그림처럼 순박하고 솔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 항아리의 포도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그 항아리의 그 그림이구나 싶어지는데 그것은 포도 덩굴이 뻗어나간 자취부터 순리를 따랐고 그림이 차지할 공간을 너무나 멋지게 점지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아리의 멋진 공간을 이 포도 그림은 과분하게 욕심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자 철화 용문 항아리. 세상에 용금을 꾸어본 사람은 있다지만 용을 본 사람은 없다. 본 일이 없는 그림을 그리려면 남이 그린 용 그림을 흉내내거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으로 용을 구성해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상상한 자기 나름의 용의 형상으로 표현해 보는 일은 마치 처음 보는 용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는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항아리에 그린 용 그림의 작자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신기스러운 용꿈을 꾸면서 익살스러운 용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조선시대의 도공들은 마음이 마치 이 못생긴 용처럼 순박했고 그들은 대개 그리고 싶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거리낌 없이 그릴 수 있는 천진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쑥쑥 찍은 점과 구불구불 어리광스러운 선으로 이루어진 용의 몸체라든가 네모난 입을 중심으로 한 어리석은 얼굴 모습의 조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어느 청신한 추상 회화에서처럼 싱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도 된다. 이러한 종류의 철화 백자는 대개 자유스럽게 운영되는 시골 민간 사기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원 사기처럼 어떠한 격식이나 제약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스러움이 신명나게 그 표현 위에 넘나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항아리의 입 마무리와 어깨 둘레에 두른 띠 모양도 특색이 있고 또 철화의 색깔도 유난스러우며 유색도 회백색이어서 일반 관유백자와는 여러모로 다른 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항아리에는 청화 그림을 그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철화 사기가 성행하던 때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조선시대 중엽 청화 체류를 흔하게 쓸 수 없었던 시절의 유풍이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어쨌든 영검스럽고 두려워해야 할 두 마리의 용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그려내면서도 그린 사람들이나 이 그릇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함께 천하태평이었으니 한국 민족은 필시 멋을 만들고 멋을 즐길 줄 아는 복받은 족속이라 생각해 보게 된다. 백자 달 항아리. 한국의 흰 빛깔과 공의 미술에 표현된 둥근 맛은 한국적인 조형미의 특이한 체질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연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 한국미의 본바탕을 채택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들의 표현된 원의 어진 맛은 그 흰 바탕색과 어울려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외국 사람들은 곧잘 한국을 항아리의 나라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네 집안 살림살이 세간 중에서 크고 작은 항아리 종류들을 빼놓으면 집안이 허수룩해질 만큼 그 위치가 크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항아리들 중에는 잘생긴 작품이 매우 많다. 이 항아리들을 빚어낸 사람들도 큰 욕심 없이 무심히 빚어내었을 것이고 이것을 사들여 아침 저녁 매만지던 조선시대 여인들도 그저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무심하게 다루어 왔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남겨진 백자 항아리들이 오늘날 한국미의 가장 특색이나 아름다움의 한 가닥을 차지하게 되었고 요사이는 잘생긴 백자 항아리 하나에 1,000만금이 간다고 해도 놀랄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백자 항아리의 작자들이 비록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작품화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손끝에 빚어지는 항아리의 둥근 맛과 여기에 저절로 지어지는 의젓한 곡선미에 남몰래 흥겨웠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비록 작가 의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낳아놓은 아름다움은 아니었지만 도공들의 손길은 그들의 흥겨운 마음을 따라 움직였을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즉 모르고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장식도 고운 색깔도 아랑곳할 것 없이 오로지 흰색으로만 구워낸 백자 항아리의 흰빛의 변화나 그 어리숭하게만 생긴 둥근 맛을 우리는 어느 나라 항아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대견함을 느낀다. 이러한 백자 항아리들을 수십 개 늘어놓고 바라보면 마치 어느 시골 장터에 모인 어진 아낙네들의 흰옷 입은 군상들이 생각나리 만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우리 민족의 성정과 그들이 즐기는 색채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의 백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불러보기도 했는데 우리네의 흰 의복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같은 마음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겠다. 이웃나라 중국 자기나 일본 자기들이 그렇게 다채로운 빛깔로 온통 사기 그릇을 뒤덮던 시대에 우리는 마치 산 백꽃이나 적 빛깔에도 비길 수 있는 순정 어린 흰빛의 조화를 유유하게 즐겨왔으니 과연 한국 사람은 백의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주 일그러지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둥그런 원을 그린 것도 아닌 이 어리숙하면서도 순진한 아름다움에 정이 간다 하면 혹시 신미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선 자기의 아름다움은 계산을 초월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리만큼 신기스럽고도 천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백자진 사채목 깎기 항아리 순백의 바탕에 주홍색 무늬를 장식한 조선시대의 전사백자는 일반적으로 색채가 희박한 한국 도자기 중에서도 매우 이채로운 존재이다. 조선 후기 백자 중에는 간혹 청화백자의 진사무늬를 곁들인 작품도 있지만 진사자기의 참맛은 오히려 흰사기 바탕 위에 주홍빛 단색으로 촉촉하게 그려진 홍백색의 멋진 조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저없이 그려진 무늬의 발색은 진한 핏빛 무늬를 마치 천생연분처럼 자연스럽게 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말하자면 무늬를 한두 점 더 찍으려 해도 더 찍을 데가 없고 한두 점 덜 찍으려 해도 덜 찍을 도리가 없으리만큼 조형적으로 사리에 맞아 있다. 번잡스럽지도 허탈하지도 않은 편안한 이 무늬의 앉음새에서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서도 짜임새를 잃지 않은 한국 공예미의 신기한 일면을 실감나게 봤다는 느낌이 깊다. 나지막한 둥근 항아리의 몸체를 손 내키는 대로 목깎이 해낸 까닭에 이러한 목깎이 항아리의 면수는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어느 때는 10면인가 하면 어느 때는 11면이 될 때가 있고 무늬의 위치와 격식도 얽매여 있지 않은 데에 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숙련된 도공의 안목은 장식 무늬의 효과나 조형미의 참맛을 너무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하다.
항아리 목 언저리에 돌려 그린 연꽃 무늬의 길고 짧은 앉음새라든가 그것을 연속해서 그리지 않고 네 군데로 나누어 포치한 뜻 그리고 둘씩 겹쳐 그린 둥근 무늬 안에 그려진 사뭇 추상적인 무늬의 근대 감각은 능히 현대 공의 의장을 뺨칠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둥근 무늬한 둘레에 몽실몽실 돌려 그린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풍물을 극도로 간추려 표현한 것이며 한가운데에 나는 모양의 물체는 산수지간을 나는 새임이 분명하다. 항아리의 잎보다는 굽이 좋아서 불안정한 형태라고 속단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상 도공은 몸체의 목깎기를 아래로 넓혀서 시각을 교정하고 있으므로 도리어 편안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항아리는 18세기 무렵 시골 가마에서 구워낸 작품들이며 원래부터 전해진 수가 적었을 뿐더러 쓸만한 작품들은 공해미에 일찍 눈을 뜬 일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를 건너가 버려서 지금 국내에는 그 예가 매우 드물다. 청화백자 추초문병 흰빛과 쪽빛은 한국인의 꿈이며 또 지체이기도 하다. 그 많은 흰 항아리, 그 많은 흰옷 사이에 이 팔모 목깎이 흰병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둠의 쯤인지 엄청나게 먼 곳에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로 눈앞에 놓인 곱고 흰 손목을 쓰다듬고 싶듯 문득 정회를 느끼는 아주 가까운 존재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먼 옛날 5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간 옛날에 더 멀고 먼 회교도의 나라에서 온 회청이 그 야릇한 푸른 빛깔을 이렇게 한국의 흰 사기 바탕에 수놓아 놓은 것은 아마도 조선인의 쪽빛 소망이 그렇게도 간절했음을 일러준다. 쪽을 심어 황라 비단과 못이 배를 물들이고 또 흰 한지를 적셔내서 색간지와 시전을 만들던 조선인들의 안목이 일찍이 명나라에서 건너온 신기한 쪽빛 그림 청화 백자를 보고 그 꿈을 서울에서도 이루어 보기를 염원했다. 세조대왕은 온 나라 안에 포고를 내려서 국산 청화 백자를 구워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후히 상을 내리라고 했고 전라도 경차관 구치동은 쥐하로 궁리하고 나섰는데 나라 안을 두루 찾아 토청 원료를 구해냈다. 토청으로 그림을 그린 구치동의 청화 백자는 회청으로 그린 것처럼 쪽빛이 갓 맑지 못했지만 세조는 대견히 여기에 후한상을 내렸고 어둡고 침침한 그 토청 색깔을 맑게 하기 위해서 분원 도공들이 한동안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광주 도마치 가마에서 구워낸 영롱한 청화백자의 쪽빛 그림에 왕도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즐거워했던 사람은 아마 도마치 가마의 무명 도공들이었겠지. 15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이 추첨은 목깎이병 같은 영롱한 쪽빛 그림 청화 백자가 예산일처럼 터져 나왔고 조선 사람들의 안목은 그래서 한층 풍성해졌다. 오늘날 남겨진 그 시대 청화백자는 새벽 하늘의 별처럼 듬성하지만 마치 별빛처럼 갓 맑고 또 손에 닿지 않는 아득한 곳에 자리 잡은 별님처럼 지체가 높아 보이기만 한다. 팔모 목깎이의 날씬한 몸매에 기름지지 않고 조촐하고도 가늘게 그려진 들국화 한 가지. 마치 조선의 아름다움, 조선인의 지조가 바시시 그 속에 숨쉬는 듯 싶은 쪽빛 상념이 어지러워진 내 눈동자를 지금 씻고 또 씻어주고 있다. 청화 백자 화병. 조선 자기가 잘생겼다는 말은 이런 화병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안정된 듬직한 자세라든지 이 세상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은 자연스러운 생김새는 마치 욕심없는 도공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청백색이 감도는 은은한 백자 바탕에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흘린 낚시에 열중하고 있는 목동의 모습을 코발트색 청화로 그렸으니 그 백색의 청담스러움은 좋게 한국 사람들의 구미에 맞을 만한 뿐더러 마구 생긴 것 같으면서도 환해 보이는 이 화병의 솜씨가 이만저만 원숙한 것이 아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한다.
둥근 모습을 이만큼 원만하게 빚어 올릴 수 있다든지 또는 여기에 그린 그림의 청화색이 그리도 조촐하다든지 하는 조건만으로도 이 화병은 인류 도공의 손으로 인류 가마에서 구워졌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그려진 그림이 보통 솜씨가 아니라는 점이 이 병의 지체를 한층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고 해야겠다. 조선시대의 공중에는 사옹원이라고 일컫는 관청이 있어서 왕실의 어주와 이에 필요한 기물과 시설을 조달했는데 이 관청은 여기에 필요한 사기 그릇을 구워내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군에 분원을 두고 수백 년 동안 조선 백자를 직접 생산해 왔다. 이러한 화병은 바로 이 분원 같은 틀 잡힌 사기 가마가 아니고는 구워낼 수 없는 세련된 물건일 뿐더러 이 낚시질 그림은 분명히 도공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도화소에 배속된 화원을 동원해서 그린 본격적인 화가의 작품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세계의 우수한 도자기를 생산한 나라는 많고 도자기의 장식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시대의 뛰어난 화가가 이렇게 회화적인 그림을 대량으로 도자기 위에 그려 남긴 예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화병은 생김새나 유약의 느낌, 그리고 청화빛의 특징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 영조 또는 정조 때의 작품으로 짐작될 뿐더러 능숙하게 그려진 목동의 그 모습 같은 것은 마치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도의 인물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화병 그림이 만만치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화병의 생김새에서 볼 수 있는 잘생긴 둥근 모습과 알맞게 그려진 청화 그림이 그리도 잘 어울리는 것은 조선시대 도자 공예의 격조와 한국 도예미의 유연한 장점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잔재주가 공예미에서는 한낱 낭비에 그친다는 심정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청화 백자 운용문 항아리 용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은 일찍부터 중국을 비롯한 그 이웃 여러 나라에 수없이 남겨져 왔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왕궁이나 불교 사원 건축에서 그 권위의 상징으로 버거우리만큼 용이 많이 쓰여져 왔고 상류사회의 장신구 같은 공예품에도 그 신분을 과시하는 표징으로 다양하게 쓰여왔다. 그러나 용이 이러한 권위의 표징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단 일상생활에 쓰는 도자기, 특히 민속공예적인 성격을 지닌 조선 자기의 장식 무늬로 쓰여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두렵고 영검스럽기만 하던 용은 차차 그 너울을 벗고 익살스럽고도 친근한 용으로 변묘되어 왔었다. 귀족적인 공예미를 지녔던 고려시대 청자기에 나타난 용의 도안만 하더라도 아직 격식이 엄하고 또 영검스러운 용의 지체를 돋보이려는 도공의 의식이 엿보였지만 조선시대의 백자기에 나타난 용의 그림들은 어느 사이엔가 소탈하고도 어리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마치 용이 서민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말하자면 세상에는 용을 미술품이나 공예품의 장식으로 쓴 민족은 많지만 한국 조선시대의 도자기 무늬에 나타난 용처럼 민중의 생활 감정과 호흡을 같이 한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조선시대의 청화백자나 철화백자 항아리에 그려진 용그림 중에는 자유와 활력과 치기가 한데 곁들여져서 일종의 마음 개운한 해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는 예가 적지 않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용그림을 장식한 항아리들을 용충이라고 불러왔으며 이 용충 항아리 중에는 거의 추상에 가깝도록 대담한 생략과 거칠고도 활달한 필력을 발휘한 것이 있어서 조선 차기의 장식 도안 중에서도 가장 이채로운 존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못생긴 버러지, 진액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마음 거친 붕어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드문드문 날리는 구름장과 여의주의 불꽃이 있어 하늘을 달리는 용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어질게 생긴 항아리의 둥근 맛이라든지 욕심없이 휘갈긴 붓자국의 속도에서 용다운 용으로서가 아니라 멋있게 채워진 항아리의 공간 구성에서 보여준 추상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더 앞당겨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쨌든 두렵고 영검스러운 용을 마구 주물러서 이렇게 버러지처럼 마주 바라보게 한 조선 도공의 구수한 심성이 한창 고맙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청화백자 학춤 항아리. 학이 춤을 춘다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학춤의 맵시를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흥겨워하는 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진다. 두 다리를 껑충거리며 날개를 펴고선 자세라든지 긴 목의 율동성 있는 꿈틀거림에서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 백성들의 흥겨운 춤가락을 느낄 수 있는 듯도 싶고, 또 이것이 학의 탈을 쓴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의 탈을 쓴 학의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으리만큼 한국적인 흥치가 짙은 그림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원숙한 모습으로 둥그러진 이 백자 항아리 삼면에는 정원으로 된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서상적인 동물들을 하나씩 그려넣은 단순한 청화 장식이지만, 이 항아리 몸체에 그려진 윤곽원의 비례가 매우 쾌적할 뿐더러 항아리의 굽다리가 나지막한 것에 비해서 그 입은 기품 있게 정립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입 언저리에 그려진 여의도 무늬는 윤곽 안에 그려진 학그림과 함께 정말 있을 자리에 있을 법한 최소한의 장식이어서 항아리 전체의 인상이 도무지 번거롭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 도자기들이 보여주는 수다스럽고 다채로운 장식 무늬에 비하면 너무나 조촐하고 겸허한 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도자기의 무늬나 자수 도안 등 공예 작품에 한국 사람들처럼 이 학무늬를 많이 그린 민족도 없으며, 따라서 학을 한국 사람들처럼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민족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학을 타고 날아보고 싶다든지 학을 거느리고 고고한 산거 생활을 즐기고 싶다든지 하는 환상은 아마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나 선비들의 꿈이었겠지만, 조선시대의 서민들도 어지간히 학을 좋아해서 백엔못, 수저집, 상보자기에 이르기까지 학에 빠지면 섭섭해할 지경이었다. 아마 학을 사랑하는 것은 학의 조촐한 습성과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 그리고 푸른 하늘과 푸른 소를 배경으로 유유자적하며 천년을 장수한다는 기품을 우러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은 너무나 고고해서 가난한 서민사회의 생활 감정과는 거리가 그리 가까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학의 높은 지체를 서민적인 감정에까지 끌어내려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벗으로 표현한 조선시대 공예인들의 선량한 마음씨가 즐겁다고 할 것이다. 이들 조선시대 공예가들의 멋진 학의 미학이 현대 우리 화단에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날 학을 그리는 화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많은 화가들 중에서 수화 김환기 화백처럼 조선의 학을 사랑하고 그 멋의 전통을 잇고 또 오히려 그것을 딛고 넘어선 작가는 또 없다. 말하자면 김환기는 조선적인 학의 화신이라고나 할까. 그의 그림에서 보는 학의 일면은 이러한 조선 항아리의 멋진 학충 그림 앞에서 한치도 뒤서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 청화백자 목련문 왕사발. 고목은 아름드리 배나무 숲으로 쌓인 마을에 백꽃철이 찾아들면 온동리는 흰꽃으로 은성을 쌓는다. 바람이 불면 마치 한방눈이 휘몰아치듯 흰꽃 보라에 눈이 부시다. 아이들은 조아라 껑충거리고 뜰과 지붕과 같은 온통 꽃잎으로 덮인다. 할아버지는 백꽃이 좋아서 백년을 두고 배나무를 기르고 그리고 그 배나무 밑에서 꽃보라를 맞으며 담배를 피운다. 찬장 위에는 청화백자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늘어서고 찬 탁자에는 층층이 백자 그릇들이 있어서 흰옷 입은 젊은 아낙네들은 아침 저녁 흰손으로 행주질을 한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흰색 속에서 살아왔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청화백자는 마치 이러한 흰 빛의 송가 속에서 길들여지고 또 세련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시원하고 맑고 호협한 이 큰 사발을 보고 있으면 흰빛이 아름답다는 뜻을 어루만져 느낄 수 있을 듯도 싶고, 이렇게 의젓하고 환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빚어낸 조상들의 마음씨가 고마워서 이 큰 사발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옅은 청화백색 맑고 시원한 백자 바탕에 쪽빛 청화로 목련꽃 한 그루를 돌려 그린 뜻도 알게 되는 듯 싶고 해벌어지지도 옹졸하지도 않은 그 몸체의 매무새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조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청화백자의 산지는 경기도 광주군 금사리 근처였고 아마도 18세기 후반기 무렵 영조 정조 시대의 문해 중흥의 기운을 타고 이루어진 걸작품 중의 하나였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수준의 작품은 백에 하나도 보기 드문 작품이고 이러한 작품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수백 개의 실패를 맛보기 마련이다. 대개 우리나라 청화백자가 자질이나 장식 기교로 보면 중국의 명청 것에 크게 뒤떨어진다고 하지만 이 큰 대접만한 청화백자라면 명나라 청화백자 10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한국미의 맑은 샘터임이 분명하다. 청화백자, 철화, 진사, 국화, 문평. 한국 도자기에 기름진 색채를 장식한 일은 거의 없다. 고작해야 청화 나진사 또는 철사를 단색으로 쓰거나 철화백자 그림에 진사를 곁들이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병에는 무늬를 도들무늬로 조각한 위에 진사, 청사, 청화를 모두 곁들여 채색해서 한국 도자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채색을 장식했다. 그 시대 중국인이나 일본 도자기라면 오체, 삼체, 유리홍 등을 비롯해서 기름지고 다채로운 채색이 매우 흔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번잡스럽고도 화미한 색채보다는 조촐하고도 조용한 청화색을 가장 좋아했고 철사는 청화를 구하기 힘들던 시대에 그 대용품으로 개발했던 것이다. 다만 주점사기라 해서 진사를 단색으로 쓴 예는 있었지만 그 진사 자체도 매우 아껴서 성글게 그림을 그렸으며 그 수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인 색채의 호상이 그리 담담하고도 조촐한 것을 즐겼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의상 빛깔이나 청자 백자만으로 일관된 한국의 도자사로 보더라도 분명한 일이다. 누구는 한국 도자기의 채색 기술이 부실해서 색채가 그렇게 부실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국 미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의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 병은 색채 의장이 이례적이라는 점만으로 그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뺀 듯한 늘씬한 몸매의 곡선과 또 배자유 색깔이 보여주는 은은한 기품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또 없을 만큼 뛰어나다. 더구나 애써 올린 병잎을 쾌적하게 잘라 끊는 맛도 다른 병에서 좀 보기 어려운 솜씨로 이러한 여러 특색은 17세기 무렵 중앙 관료의 격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진곡의 어느 일본 사람 골동품 가게 안채에 참기름을 팔러 온 개성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골동상 주인 사나이가 무심코 내실에 들어왔다가 기름이 담긴 백자병을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바로 그 기름병이 이 병이었다. 그 기름장수 아주머니는 이 병을 단돈 5원에 팔고 좋아라 하고 돌아갔고 그 일본 사람은 그 병을 사들고 수전증 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을 것이다. 며칠 후 이 병의 때를 빼고 광을 내서 그 일본 사람은 이것을 놀라운 값에 팔아 넘겼고 간송 선생이 이것을 사들일 때는 1만 원이 넘었다. 청화, 백자, 진사체, 매화, 문병.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를 가릴 것 없이 진사무늬가 들어있는 그릇이면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 까닭은 물론 진사자기가 매우 드물다는 희소가치가 지나치게 세속적인 시세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붉은 진사 무늬가 들어있다 해서 덮어놓고 도자공예의 미술적인 진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간혹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중에 전체 조형과 진사 무늬의 조화가 멋지게 이루어져 있을 경우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도록 눈맛이 후련할 때가 있다. 말하자면 진사자기라 해서 모두 비싸고 귀하다기보다는 그것이 공예미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휘했을 때에 비로소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자공예에 나타난 진사자기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면 화려한 것을 추구한 것만도 아니며 재주를 겨루자는 것도 아니어서 흰 사기 바탕 위에 진짜 은근하면서도 산뜻한 객기 없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 따지고 보면 이 매화무늬 술병에 찍힌 진사도 한 점의 객기가 없이 순직하게 매화자기를 점점이 장식했을 뿐이어서 병 전체의 느낌을 매우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맑고도 품이 있는 백자유택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해맑은 코발트색 매화 가지가 주저없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고 주홍색 진사로 매화 송이를 간간히 찍었으니 말하자면 그다지 화려할 것도 그다지 싱거울 것도 없는 묘한 분위기가 이 병이 지닌 천생연분 조선시대 특유의 공예미를 기약 없이 만들어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화가지의 설핀 생김새는 같은 시대의 민속적인 나전칠기 무늬에서나 경복궁의 아미산 굴뚝 도안에 나타난 매화가지 같은 것에 방불해서 민족적이고 또 시대적인 표현이란 얼마나 구김살 없이 자연스럽게 토로되는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물론 이 매화 그림은 도공들의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필력이 활달하지만 적어도 도자기에 장식되는 그림으로서의 조건과 기술상의 제약이 이러한 공통의 분위기를 낳아준 것이 아닌가 한다. 청아백자, 선도, 연적 물체는 자그마해도 큰 모습을 지녔다든가 형체로는 안 보여도 지조와 도량이는 마음씨가 숨어 있다든가 하는 잠재적인 아름다움은 동양의 좋은 문방구가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벼루나 연적처럼 항상 주인공이 좌우에 놓아두고 조석으로 바라보고 또 손수 길들이는 알뜰한 물건들일 때는 주인공의 인간성이나 교양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방구란 대개 그러하지만 연적 하나라도 안목이 세련된 문인이나 문객 스스로 손수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자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쓰는 이들의 높은 안목에 이끌려서 호흡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한국의 연적은 중국이나 일본 연적처럼 잔재주나 거드름을 피운 작품이 드물고 대개는 수수한 모습에 너그럽고 조촐한 선비들의 기계를 드러낸 작품이 많다. 이러한 안목으로 볼 때 세상의 조선시대의 좋은 연적들처럼 굴탁 없이 속이 탁 튀어 보이는 도예품의 예는 그리 많지 않고 더구나 조선 초기의 연적들, 그 중에서도 천도형 연적에 이르면 한층 마음이 쏠린다. 이 시대의 천도형 연적은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들처럼 오뚝하지도 않고 펑퍼짐한 모습이 특색이며 연적으로는 좀 크구나 싶도록 듬직한 것이 좋다. 크고 안정된 굽다리와 작고 맵시 있는 귓대부리가 대조적이지만 수수한 몸체에서 돋아난 하나의 애교로서 그 몸체와 잘 어울리는 것이 미소롭다. 이러한 조선시대 초기의 백자연적들은 보통 순백자일 경우가 많고 청화로 그림을 장식한 연적은 매우 드물다. 15세기 말 16세기 초 무렵에야 청화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시대의 백자 연적에 청화 그림을 그린다는 일은 드물어야 마땅하지만 다른 그림에 남겨진 청화보다도 한층 희귀할 뿐만 아니라 마치 수목을 쓰듯 회화적인 감정을 담뿍 싣고 그려놓은 문기 높은 청화색 검푸른 소나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속이 후련해진다. 말하자면 옛 동공은 이 연적의 주인이 이 그림을 바라보며 방 안에서 조석으로 솔바람 소리를 즐기라고 했다는 말인가. 다시금 그 희한한 솜씨와 마음씨가 고마워진다. 청아백자 운항문 백엣모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난스럽게도 백엣모에 꿈을 실었던 것 같다. 십장생이나 원앙심 같은 수 백엣모 그리고 고운 채색 그림을 장식한 화각 백앤모, 나무판을 새겨서 만든 못 백앤모, 자개 장식을 입힌 자개 백앤모, 분원사기 바탕에 쪽빛 하늘을 물들인 운항몬 백앤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적지 않아서 보통이 아닌 한국의 백앤모 칠해를 능히 짐작하게 된다.
원앙을 쌍쌍이 수놓은 원앙침에는 부부의 금술과 북이 다남을 바라보는 서민적이고 또 동심적인 꿈이 가득 실려 있고, 푸른 하늘에 백학을 띄운 청초한 운항문 백자 백앤모에는 인간의 오복도 오히려 지겨워하는 드높은 이상의 세계가 조촐하게 꾸며져 있다. 광주 분원의 번사기 하면 당시 은보다 귀한 것이었고, 의뢰 이것은 공중용품이 아니면 권문세가의 맞춤사기였으니 이 운항문 백자 백앤모의 옛 주인도 짐작이 간다고 해야겠다. 이러한 운항무늬의 역사는 이미 12세기 초 무렵 고려 청자의 상감 또는 도돌무늬에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줄곧 조선시대 말 분원사기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선 백자에 나타난 운항무늬들은 마치 사람에게 깃들인 학들처럼 어리광스럽고 따스한 데가 있어서 고려시대 운항무늬보다 정이 더 가는 것만 싶어진다. 쪽빛 하늘 그리고 흰 구름송이 사이를 마주 겨루면서 나는 이 쌍학은 어쩐지 이 학대들처럼 조촐하게 늙어간 선비의 자랑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속기를 모르고 자라난 어느 도련님의 도도한 꿈이 수없이 서려 있을 것만 같기도 해서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세련된 생활 정서의 면을 여기에서 한눈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것이 한국미가 지니는 하나의 멋의 세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멋은 오늘날 우리의 현대에도 역력히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환규의 달과 학, 항아리와 학, 외로운 학 같은 것들이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멋진 백자 백앤못을 만들어내자면 이만저만한 비용과 절차 그리고 수없는 손이 가야만 된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임금의 수라를 받드는 어성과 국내의 모든 향연을 주관하고 또 이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 사홍원이라는 기관이 있었다. 이 기관에서 필요한 사기 그릇을 굽기 위하여 스스로 직영하는 사기 공장을 두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 광주 지방에 자리 잡고 망할 때까지 이어내려온 분원 가마였다. 이 직영 사기 공장을 세상에 일컬어서 그대로 분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사홍원의 분원이라는 뜻에서였다. 이 분원은 광주군에 있는 경안천 유역을 전전하다가 조선시대 말에는 현재의 분원 국민학교 자리에 자리 잡았고, 조선과 함께 망하고 말았지만 이 운항문 백자 백앤모는 이들 직영 사기 공장의 어느 곳에서 구워낸 뛰어난 작품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분원 사기를 구운 흙을 멀리 진주, 양구, 춘천 같은 곳에서 마발이, 소발이 또는 범선에 실어서 모아들였고, 쪽빛의 색 원료인 청화는 주로 중국에서 나는 토청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다. 때로는 회청 또는 회청이라고 불리는 값비싼 청화를 수입해서 쓴 일도 있지만, 이것은 중국에서도 다시 서쪽으로 아득히 먼 나라 이슬람교의 교장에서 낙타 등이나 남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실려오는 고귀한 것이기도 했다. 어쨌든 이 청화 백자 백앤모는 이렇게 힘든 원료와 귀한 국비를 들여서 정부 감조관의 감독 아래 구워졌고, 이것은 다시 범선과 소라바리에 실려서 우선 서울의 사홍원 창고에 한 번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사기 그릇을 굽는다는 것은 마치 마술, 도시 마술 같은 것이어서 땅에서 파낸 흙이 1300도 내외의 강한 불에 익혀지면 오히려 옥보다도 영롱한 이 분원 사기로 환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원에서 구워낸 사기 그릇 중에서도 갑번이라는 것과 별번이라는 상통품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존중하고 있지만, 갑번이고 별번이고 간에 이것을 백옥같이 아름답게 환신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도공들이 때는 불 나름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불의 마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 운항문 백앤모대는 뒷등에 경오라는 두 글자가 청화로 얌전하게 적혀 있다. 이 경오라는 글자는 물을 것도 없이 갑자 을축하는 간지명이니까 이 백앤모를 만든 해를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다.
이 백엔못의 유질이나 테토를 보든지 청아 빛깔의 깊은 막과 맨드리의 솜씨로 보아서 아마도 이것은 임진을 한 이후 분원사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작품이 생산되던 금사리 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시대의 경우년으로는 우선 숙종 16년 1690년을 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줄잡아 아마 영조 26년 1750년의 경우년을 더 내려갈 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지금 새벽처럼 조촐하고 맑은 풍류를 담뿍 머금은 분원 갑번 백자 백엔못에서 풍겨오는 무슨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어느 왕공자의 조촐한 숨소리이건 지체있는 어느 선비의 잠 못 이루는 사색의 소리이건 여전히 흥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